감사합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의 제목이 새로운 지역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의 모색.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이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네 분의 발표가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어떤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 발표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주로 박재곤 박사가 발표한 한국의 지역산업정책 경험과 도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곤 박사가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역사를 좀 잘 정리하고 또 현재 당면한 주요 이슈들을 시의적절하게 제기하면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어떤 새로운 어떤 전략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정책이라고 한다면 항상 당면한 문제나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나라별로 굉장히 상이한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정책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발전 단계라든지 지역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차별성이 큰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국제 컨퍼런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 특히 이제 영국의 사례, 일본의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 한국의 케이스와 굉장히 공유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는 점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사례들이 너무 우리와 유사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점들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확산이 되면서 각 국가들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는 정도가 커지고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경제가 지식 기반 경제로 가면서 동일한 어떤 지역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서로 다른 국가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 정책의 문제들인데 서로의 지역 문제를 확인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컨퍼런스가 큰 의미를 갖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지역산업 정책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정책의 어떤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지역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들을 설정하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디파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 영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성장 체제로 가면서 지역 간의 경제력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중요한 어떤 트렌드와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과밀에 따른 외국 물경제가 생기게 되면 지역 격차가 완화될 거라는 친고적화 경제학의 주장과 상당히 배치된 그런 결과들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케이스도 내생적 지역발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중앙정부 주도의 어떤 지역산업정책의 포기 내지는 방향전환의 사례들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이제는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특히 대도시권의 직접경제 효과가 굉장히 생각보다 더 크고 막강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이렇게 시장경제의 힘이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 될 수 있을 것인지, 정부가 지역산업 정책을 통해서 지역 간의 어떤 성장 격차를 얼마만큼 완화시킬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역할 범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비수도권에는 젊고 우수한 인력이 유출이 드러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역에 기업은 있지만 생산 공장만 있고 신생태가 형성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속에서 지역산업 정책의 어떤 방향들을 우리 박재곤 박사께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역의 산업발전 잠재력 제고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특화산업의 육성과 기업 유치라고 하는 기존의 올드한 어떤 트렌드에서 지역의 산업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새로운 방향 제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검토돼야 될 문제들을
발제자께 질문 형식으로 드리면 지역의 산업기술 혁신 체계들을 갖추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공간 단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생태계나 혁신 체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키스톤을 누가 담당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존에 박재훈 박사께서 제시한 그런 새로운 방향 외에 추가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기존의 지역산업 정책이 주로 산업과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산업과 기업에 플러스해서 사람과 인력을 중시하는 그런 어떤 정책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 못지않게 기업 유치보다 오히려 더 인재의 유치, 우수한 인력들을 지역에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정책 대상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혹시 발제자께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더불어 앞에 영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발표해 주셨던 세 분의 발제자께도 유럽이나 영국, 일본에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펴왔는지 그리고 좋은 정책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 질문도 아주 요지가 분명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박재 목사님 저 다 좀 정리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성훈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원대학교 정성훈입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런 좋은 자리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도 교수님이신 던포드 교수님의 발표를 너무 오랜만에 들었고 같이 토론 좌석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브라이언 오브라이언 박사님께 좀 질문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영국의 이제 지역 정책이 RDA에서 이제 LEP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캐머런 정부에 들어와서 한국도 이런 단위의 이제 오전에도 발표가 있었지만 호프리전이라고 해서 기초생활권 중심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있는데요. 영국에 있어서 LEP로 전환한 이 정책이 과연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건지 한국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시사점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전에 노동당 정부, 캐머런 정부 이전의 노동당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계획이 있었고 그걸 추진을 RDA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이 캐머런 정부에 와갖고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과연 있는지 제가 굉장히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런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 LEP 단계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고 또 만약에 이게 없다면 그게 도대체 왜 영국 정부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금 앞서서 기존의 노동당 정부와 달리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직접적으로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지금 한국은 산업도시의 어떤 세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북동쪽 지역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 이 북동쪽 지역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러한 북동쪽의 영국 잉글랜드 북동쪽이죠. 북동쪽의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한번 펴봤고요. 90년대에는 지역 혁신 체계하고 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가지고 이 지역을 한번 부스팅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북부 전체 지역, 저는 이제 이걸 북부 대연합이라고 부르는데 영국의 이제 용어로는 판 노던 디벨롭먼트 팔러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세 개의 RDA가 연합해서 영국 북부 지역을 살리기 위한 또 정책도 이 지역은 했었습니다. 2010년에 돌아서는 ALP 정책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는데 이게 과연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의 활성화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느냐. 만약에 아까 그 발표에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동부 지역은 계속해서 잘 사는 이제 런던권 지역하고 격차가 굉장히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도움이 안 됐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안 된 거냐. 그럼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정책적인 추진을 해야 되느냐. 이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까지도 모범을 잘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오브라인 교수님,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잘 파악하셨죠? 오케이. 예. 더 요약하지 않고 바로 다음 토론자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부 교수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천대 양준호입니다. 긴장이 됩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 하는데 저는 사실 오늘 박형 회장님으로부터 두 분의 이제 이 발제에 대한 토론을 좀 부탁했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덤포드 교수님과 사무타 교수의 발제에 대한 이제 토론을 받게 됐는데, 먼저 이제 덤포드 교수님에 대한 이제 토론을 좀 질문 중심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덤포드 교수님은 이제 경제지리학적 관점에서 이른바 이제 지역정책의 세계적 대가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시는 이른바 이제 경제 이론적 관점은 굉장히 이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파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 후속 연구자들이 이번에 어떤 이 경제학적인 어떤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덤포드 교수께서 자신의 어떤 발제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제시했던 니콜라스 칼도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이 담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 칼도의 이제 성장이론을 연구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니콜라스 칼도의 경제 성장 모형은 사실 굉장히 일국적입니다. 그런데 덤포드 교수가 이 칼도의 일국 모형을 지역에 적용하고 지역 차원에서 많은 용어들을 바꿔내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큰 의의가 있는데, 사실은 니콜라스 칼도의 경제 성장이론, 즉 지역 경제 성장이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역의 수요가 지역 산업과 지역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산업과 지역의 기업들이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그것이 바로 다시 이제 지역 내 수요 증대로 연결된다고 하는 점. 이른바 수요와 생산성 간의 어떤 누적적 인과관계, 이것이 니콜라스 칼도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핵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수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아주 전면에서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이른바 수출 수요를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하다 보면 지역의 이제 수출 수요에 의해서 지역의 기업들이 그 수요에 답하고자 투자하기도 하고, learning by doing 과정을 통해서 동약적인 어떤 수익 최적 효과도 누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이죠. 그러나 생산성이 높아진 만큼 수출제 부문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지역이 생산성을 높인 그 지역이 외부로부터 타 지역에다가 수출을 하게 되면 결국은 타 지역의 사람들이 값싼 가격에 그 상품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타 지역의 상품에 대한 타 지역 주민들의 이 사람들이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높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어떤 특정 지역 내부에 있는 생산성 증대의 성과가 외부로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른바 허용하는 그런 것들을 재생산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 점에서 수출 주도의 어떤 그런 지역 경제 정책이 갖는 어떤 지속 가능성, 이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저는요,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칼도리안의 어떤 그런 이 뷰 포인트를 이번에 뭐 특별히 이렇게 도입했기 때문에 칼도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지역 내부의 소비 주도형 성장 체제, 이른바 지역 내의 어떤 그 소비재 부문의 생산성과 지역 내부의 이 수요 정대 사이의 누적적 인과관계를 고려하는 이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춘 그런 어떤 정책적 실천적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덤포드 교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수출 주도형 어떤 성장, 이른바 지역 발전을 수출 이 지능을 통해서 지능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관점이 아닌 지역의 내수, 지역의 어떤 임금 상승 또는 지역의 어떤 소득 안정화를 통한 소비 주도형 성장을 통해서 저는 이 지역 경제가 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덤포드 교수께서 강조하셨던 스페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른바 수출제 부문의 산업 특화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저는 사무타 교수가 후반에서 endogenous development라고 하는 지역 내발적 발전, 일본적 표현인데요, 지역 내생적 발전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저는 큰 의의가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그것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타 교수의 지역 내발적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주로 탈정부 또는 어떤 분권화 또는 어떤 이 상향식, 그러니까 bottom-line 등의 어떤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는 이른바 지역 정책의 자치 또는 분권화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역 내발적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른바 그 지역 내부에 있는 거시경제적 자기 완결성, 즉 실물 경제의 어떤 자기 완결적 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실천적 어떤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몇 가지 이제 지역 내발적 발전에 의거한 지역의 일본 지역의 클러스터를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지역 내발적 발전의 개념을 조금 더 외연적으로 넓혀서 지역 내부의 이른바 실물 경제의 자기 완결적 순환 구조라고 하는 측면까지 이 개념을 확대시켜서 볼 때 일본 내에 이러한 어떤 지역 내발적 발전의 모범 사례가 과연 있는지 하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일본을 조사하다 보면 나가노현에 있는 사카이촌 같은 그런 어떤 소규모 지역 자체가 지역 내발적 발전, 오늘 말씀하셨던 인다저너스 디벨롭멘트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소규모 지역이거든요. 인구 한 2,000명 정도의 우리의 한 동단위 정도의 어떤 소규모 지역입니다. 특히 일본의 중소도시 또는 대도시 내에서 이와 같은 이 지역 내부 차원의 실물 경제의 어떤 자기 완결성, 완결적인 순환 구조가 작동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조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흥미롭게 보는 거는 설명을 안 해도 질문 한두 가지만 해도 지금 우리 발제하신 분들이 흐뭇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저에게 무슨 이야기가 난다. 내가 좀 많은 질문을 받아봤다. 내가 답이 있다.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하신 분들은 더 짧게 해주셔도 얼마든지 지금 토론이 가능할 것 같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홍표 박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의 홍표입니다. 오늘 저 네 분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덤포드 교수님의 발표를 좀 중심으로 토론을 좀 하고자 합니다. 덤포드 교수님이 이렇게 쭉 저희들한테 이제 아주 이론적인 것부터 이제 최근에 중국의 어떤 국제적인 경험까지 어떤 여행 코스를 하나 이렇게 좀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스코업이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코멘트와 두 가지 질문들을 좀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저 토론머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개인적 코멘트는 일단 삭제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같이 이렇게 지역 개발에 관한 주제를 얘기할 때 중국이라는
그 사례에 대한 비중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할애하셔가지고 중국에 대한 어떤 최근의 어떤 정책상의 변화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과연 정책상에서 이제 중국의 지금까지의 어떤 발전 궤적이 어떤 의의를 갖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전태에서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중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결국 6억이 넘는 인구가 최근에 이제 빈곤선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 자체로는 사실상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이 사실 주목해야 될 문제라고 일단 보는데요. 보다 중요한 것은 이론적으로는 혹은 실천적으로 볼 때 중국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 인구 규모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영향을 볼 때 과연 중국의 향후에 그 지역 개발 정책이 그 중국뿐 아니라 중국 및 그 여타 다른 나라와 지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이 그만큼 이제 강조되고 또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중국이 기존에 걸어왔던 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인 건지 아닐 것인 건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발표였고 또 의견을 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게 주신 그 4가지 어떤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특별히 이제 이거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또 관심이 좀 있다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굳이 꼽으라면 한 가지 그 새로운 혁신 모델이라는 걸 일단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상당히 그 매력적이면서도 또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적 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제기를 한 거, 본문에서 제기를 하셨지만 보면 이것이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그런 어떤 이노베이션을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문제의식은 보통 다른 부르자 그러는데 보통 혁신의 80%가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R&D 전문 연구기관이나 혹은 연구소에서 그 혁신들이 조직화되고 그리고 확산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본다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떤 대안들이 없이 끊임없이 이제 인크리먼탈하다든지 혹은 큐뮬러티브하다든지 이런 이노베이션을 강조하는 것이 약간 좀 괴리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만들어지고 조직화되고 확산되는 그런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확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이고 축적 누적적인 그런 어떤 이노베이션들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문제식들이 좀 있다는 것을 코멘트를 좀 드리고요. 질문에 관해서 크게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금 빨리 잘랐어요. 예. 잘랐어요. 그 수요가 추동되는 어떤 경제 발전 모델을 말씀하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대다수 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전체 비중에서 100분의 70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지난 그 10몇 년간 중국이 걸어온 길을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가 과거에 걸어왔던 것처럼 수출 주도의 정책들을 펴왔고요. 이것이 최근에 수정되면서 내수를 강조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처럼 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은 내수 기반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수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은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과연 이제 내수가 추동하는 어떤 경제 성장 전략들이 얼마나 적실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덩커드 교수님의 이제 말씀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내수 주동, 그러니까 수요 추동의 어떤 그 경제 발전 전략이 과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정에는 그렇게 적시하지 않아 보이는데 또 어떤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 산업들을 말씀하셨어요. 아까 보면 이제 중국에서도 보면 7가지 전략적 산업들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주로 보면 친환경 그리고 첨단 그리고 바이오 이런 면에서 일단 제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주 실용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도 똑같은 문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걸 공통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그럼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거나 혹은 한국 기업들이 한국 그 산업계가 중국의 산업계와 어떤 협력하고자 할 때
좀 바람직한 모델이나 혹은 분야가 있다면 그걸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은배 박사님, 제가 못 알아들어서 예, 제가 조금 다시 질문을 드리면 맨 처음에 중국 발전이 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향후 중국 발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예. 지금 질문의 요지가 앞으로 중국의 발전의 패턴이나 전략이 바뀔 거냐 말 거냐 또 어떻게 가야 할 거냐 하는 게 질문의 요지인지 아니면은 현재 중국 발전이 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이 초점인 것인지 그거는 좀 예. 정리해 주세요. 이제 간단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건 사실 질문은 아니고요. 네. 그런 그리고 저기 의미가 있다 이런. 예, 토론에서도 이렇게 좀 말씀드렸지만 보면 이게 거기에 대한 판단도 좀 상당히 좀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중국이 이제 학술적으로 혹은 실천적으로 타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국이라고 한다면 이제 향후에 인도라든지 혹은 뭐 동남아시아 혹은 아프리카 제국에 있어가지고 어떤 중요한 그런 그 시작점을 줄 수가 있다는 어떤 그 의의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질문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아니었다 말씀이시네요. 예. 자, 그러면 바로 그 발제자들께 답변을 하겠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을 먼저 좀 받고 한꺼번에 발제자들이 답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플로어에서는 한 분이 2분 안에 질문을 해주시고 본인 소속이나 성함 이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드시 물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시가대학교에 근무하는 고원영입니다. 오늘 발표한 우리 박재근 박사님 그리고 영국의 브라이언 교수님 일본의 삼토 교수님 공이 유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생적 발전을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위한 방법으로 지역산업 정책을 통해서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실은 삼국 다 엄청난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은 혁신 생태계 내생적 발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혁신 생태계라는 개념을 갖다가 가상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고민이 과연 있는가 저는 좀 회의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격차가 한국이나 영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불균등의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추상적인 대안만을 내놓는다 그러면 과연 이게 대단히 근본적으로 좀 고민될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혁신 생태계라는 게 개념적으로 가능하다면 이거는 과연 누가 만드는 거냐? 이건 지역에서 만드는 거냐? 어쩌면 중앙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저는 그리고 수도권 집중의 문제가 있다면 1급 집중의 문제가 있다면 저는 중앙정부 역할이 여전히 있다 생각하고 또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공간 단위가 자생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공간 단위가 뭐냐 이것도 역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앙정부가 혁신 생태계라는 작동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간 단위까지 고민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상황에서 내생적 발전이라든지 혁신 생태계의 자발적 구축이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대단히 공허하고 황당한 이야기가 들고요. 이건 아까 우리 정성 교수님 질문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과연 혁신 생태계 공간 단위를 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뭐고 역할은 어떻게 분담돼야 되는지 이에 대한 고민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좋은 질문이죠. 세 군데 다 지금 한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전부 보수 정권이 들어서가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연합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보수화되면서 RDA 없어지고 LP로 바뀌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로 아베노믹스 하면서 이 시장 강화되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균형이라는 어쩌면은
시장을 벗어난 정부 주도적인 개념 자체가 희석화돼 버리고 전부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우선주의, the primacy of market, 시장 우선주의라는 게 확산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역할해서 개선해야 될 불균형 발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소홀해지지 않느냐 하는 게 제 핵심의 요지입니다. 그럼 오히려 국가 역할이 강조되어야 되는 게 지금 이 시점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요약하면 불균등이 심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국가가 적절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보수정권이 들어서서 오히려 균형 정책을 포기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조금 더 뭐 발제자들께서 공통적으로 다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없으면 일단 발제자들 발표를 듣고 다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브라인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그 수요 견인 성장 모형하고 그 상무타 교수가 이야기하는 내생적 내발적 발전이라고 하는 게 뭐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굉장히 다른 서로 반대되는 그 입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두 분께 다 같이 한번 서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발표한 순서에 따라서 발제자들께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맨 먼저 박정훈 박사님, 그 다음에 던포드 교수님, 그 다음에 오브라인 교수님, 그 다음에 상무타 교수님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답변은 5분씩 안에 좀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문수 박사님께서 좋은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같은 연구소에 있고 같은 부서에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코멘트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고 하나 더 조금 고려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결국 지역사업 정책을 할 때 적정한 공간 단위가 뭐냐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인데요. 물론 이제 지역사업 정책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 공간 단위 구성할 때 하나는 행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하나는 기능적 경제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적 접근은 뭐 시도 단위로 할 거냐, 지라문책 광역권 단위로 할 거냐, 기초생활권 단위로 할 거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만 아마 그 질문 같지는 않고 기능적 경제권으로 본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쪽의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 도시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산업이나 기업의 역할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좀 그 산업이 융합되고 아주 그런 분야나 지식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큰 범위 내에서 공간 단위가 적절할 것 같고요. 좀 리저널 리소스 베이스의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산업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지역적 범위가 매우 좀 좁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산업의 범위나 내용에 따라서 그 공간적 단위가 좀 결정되는 또는 연계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반드시 뭐 시도 단위다 또는 광역권 단위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클러스터의 범위도 보면 작은 클러스터도 있고 공간적 범위의 넓은 클러스터도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의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서 이게 적절한 단위가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산업 생태계 또는 기업 생태계에서 키스톤 플레이가 누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했는데 기업 생태계에서는 대체로 이제 키스톤 플레이어가 커먼 에셋을 공급하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구냐인데 대체로 이제 대기업 같은 역할이 되겠죠. 그런 게 되는 것 같고 또 비슷한 그 키스톤 플레이어와 비슷한 맥락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 스페셜라이제이션에서는 보면 기업까지 갈리는 과정에서 기업가가 누구냐 이런 기업가적 액터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발전된 지역 이런 쪽에서는 보통 대체로 기업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선도적인 기업이거나 혁신적인 기업이거나 대기업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기업들이 없는 조금 발전이 낙후된 지역에서는 또는 아니면 기업이 중심이 아닌 대학이나 연구소가 중심인 지역에서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좀 주의할 점은 그 산업 그
클러스터나 그 생태계에 속한 그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기업과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간 관계가 조금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는 키스톤 플레이어, 대기업이 그런 키스톤 플레이어 역할을 하지만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 있거나 또는 하층 관계 중심인 이런 쪽에서는 키스톤 플레이어가 되거나 사실은 다미넌트가 되거나 어떻게 보면 프레데터가 되는 좀 약탈하는 형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업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 부분이 좀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우리 지역산업 정책이 산업과 기업 중심으로 문제를 보고 있는데 거기 우리 인재나 인력, 사람 중심으로 좀 문제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점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어쨌든 과거에는 좀 추격형 그 전략을 써오다가 지금은 약간 개척적인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창조적인 그런 인력들 이런 것들 특히 필요하죠. 그래서 창조도시 얘기를 할 때도 3T를 얘기하면서 기술도 있고 탈러런스 문화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탤런트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좋은 인력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좋은 인력의 지역의 위치라고 하는 것과 지역에 또는 길러내는 것과 또 인력이 사실은 브레인 드레인 얘기를 하면서 또 해외 다른 지역 유출되거나 해외 유출되는 것도 있는데 그 유출되는 이유로 보면 결국은 그 적절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 누가 잡을 만들었냐 하면서 보면 또 이제 그게 좋은 일자리를 누가 만들었냐 하면 결국 이제 그 지역에 좋은 경쟁이 있는 산업이거나 또는 경쟁이 있는 기업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사실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인재에 대해서 보는 관점을 또 드라이브 디맨드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역시 또 그 지역에 그것을 고용해낼 수 있는 잡아줄 수 있는 우수한 산업, 우수한 기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약간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드라이브 포스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또 여지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세 번째는 동의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산업이나 기업이 있어야만 좋은 인재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산업과 기업 위에 기타 주거 환경이라든지 창조적인 도시 분화 이런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할까는 저도 좀 앞으로 고민해봐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